경기 도중 들것에 실려 나가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선수들인데요. 도대체 이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을 위해 볼리비아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피파 랭킹 3위 아르헨티나와 36위 볼리비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전력상 아르헨티나의 압승이 예상되었죠. 하지만 오히려 아르헨티나가 먼저 선제골을 허용했고 이후 동점골을 넣으며 간신히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날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힘들어했던 이유는 바로 고지대 경기장 때문입니다.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는 해발고도 약 3650m에 위치해 저지대 환경에 익숙한 원정 선수들에게 힘들기로 악명 높은 곳으로 일명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상당수가 경기 중 호흡 곤란과 과호흡을 호소했고 리오넬 메시의 경우 경기 후 구토를 하며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월드컵 예선을 위해 볼리비아를 찾은 브라질 대표팀 역시 지옥을 맛봤는데요. 전략상 브라질이 크게 앞섰지만 고지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죠.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던 네이마르는 경기 후 산소 마스크를 쓰고 회복하는 사진을 올리며 볼리비아 원정 경기를 사람이 도저히 뛸 수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고지대에서의 축구 경기는 왜 더 힘든 걸까요? 그리고 고지대는 경기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영국의학 저널의 한 통계적 연구에 따르면 해발 고도가 1000m 높아질 때마다 고지대에 적응된 팀의 득실차가 약 0.5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고지대 적응 여부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고지대 경기가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해발 약 1500m 이상부터 대기압이 감소하며 산소 분화과 혈중 산소 포화도가 감소해 저산소증을 겪게 되는데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산소는 크게 줄어드는 거죠. 볼리비아 라파스의 경우 대기압이 해수면 대비 약 64%까지 낮아져 사용 가능한 산소량 역시 약 64% 수준으로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익숙한 선수가 해발 2000m 이상인 곳에 가면 유산소 능력을 대표하는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이 약 18% 감소하고 72시간이 경과하면 체내 적응 반응의 과부하로 최대 24%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평상시 95에서 99% 수준에서 83%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부족한 체내 산소 공급을 메우기 위해 심박수가 평상시보다 5에서 9 bpm 증가하고 분당 호흡수 역시 최대 16회 늘어납니다. 또한 산소 부족으로 인해 근육은 무산소 대사에 더 의존하게 돼 평상시보다 젖산과 피로 물질이 빠르게 쌓입니다. 그로 인해 저지대와 동일한 젖산력치 수준에서 파워 출력은 10% 이상 감소하고 훨씬 빨리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선수들이 직접 겪게 되는 생리적 변화이며 고지대는 공기 역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요. 먼저 고지대는 대기압과 공기 밀도가 낮아 공기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 저지대에서와 같은 힘으로 공을 차도 비행거리가 10에서 15% 증가하고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로 인해 장거리 패스나 크로스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죠. 또한 공의 궤적이 휘는 마그누스 효과도 약화되는데요. 대기압이 낮으면 공이 덜 이어 더 직선적인 궤적을 보이고 날아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불안정한 궤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나 슈팅을 할 때 미세한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수비수들은 낙하 지점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지죠. 거기다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축구공 내부의 기압이 더 높게 작용해 공이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지고 높게 튀어올라 볼터치 감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지대에 비해 훨씬 쉽게 지치는 상황에서 볼터치나 킥 감각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고지대 경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이나 선수 개개인의 운동 능력이 더 좋더라도 고지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경기를 뛰면 그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 아르헨티나 대 볼리비아 경기인데요. 당시 아르헨티나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홈에서 무려 1대6이라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 경기가 선수들에게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닙니다. 포지션별로 영향을 받는 정도도 다르며 오히려 일부 포지션은 유리한 이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고지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유산소 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발 1500m 지점부터 고도가 1000m 상승할 때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약 6에서 7.5%씩 줄어들어 유산소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운동 지속 시간이 2분을 초과하는 육상 중장거리 종목과 장시간 달리는 마라톤은 고지대에서 절대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습니다. 해발 3000m 이상을 올라가는 사이클링 대회를 보면 산 정상부에서 선수들이 발휘하는 평균 최대 파워는 저지대 대비 최소 11.7% 이상 줄어듭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유산소 능력을 요구하는 모든 스포츠는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 고지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유산소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중앙 미드필더와 윙백의 경우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무산소 능력은 오히려 고지대에서
더 향상됩니다. 고지대는 공기 밀도가 감소해 항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 고지대 트랙에서는 줄어든 공기 저항 덕분에 수백분의 1초에서 수십분의 1초까지 기록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도약 종목 역시 공기 저항이 적어 채공 시간이 늘어나고 도약거리가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의 경우 대부분의 세계 기록이 해발 1200m를 초과하는 고지대 경기장에서 작성되었죠. 그리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멀리뛰기에서는 기존 세계 기록을 무려 55cm나 경신하는 점프를 선보였고 이 기록은 무려 30년 가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의 경우 줄어든 공기 저항 덕분에 스프린트 할 때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평소보다 더 빠른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할 수 있죠. 물론 축구는 경기당 평균 10km를 뛰며 유산소 능력과 무산소 능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스포츠이기에 고지대에서 무조건 유리한 포지션, 불리한 포지션으로 나눌 수 없지만 포지션별로 요구되는 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경기력에 더 영향을 받거나 덜 받는 포지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지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지대에 미리 가서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은 해발고도 약 2000m에 위치한 멕시코 고지대 경기장에 적응하기 위해 약 3주 동안 고지대 적응 훈련을 했는데요. 경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2주로 매주 약 4에서 6%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고지대 적응에는 이상적으로 4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선수들의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채우기 힘든 기간인데요. 그래서 일부 팀들은 두 번째 방법인 생리학적 윈도우를 이용합니다. 생리학적 윈도우는 경기 시작 24시간 이내에 고지대에 도착해 생리학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경기를 뛰는 방법으로 산소 부족은 겪지만 긴 적응 기간 없이 고지대의 부작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스포츠 의학에서는 고지대 도착 후 2일에서 5일이 가장 힘들고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경기하거나 아예 24주 전에 도착하라고 말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체코 대표팀이 플레이오프 이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첫 상대가 3주 동안 고지대 적응을 한 한국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팀의 승리였습니다. 후반전 막판까지 한국팀은 압박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지만 반면 체코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렸고 힘들어 보였죠. 생리학적 윈도우가 고지대 부작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전략일 뿐 미리 적응한 팀보다 더 잘 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소로체는 안데스 지역에서 고산병을 부르는 말인데요. 볼리비아의 라파스로 원정 경기로 오는 축구 선수들은 그 악명 높은 소로체를 겪습니다. 소로체는 두통, 과호, 메스꺼움, 현기증, 극심한 전신 피로를 유발하죠. 아무리 대단한 메시와 네이마르도 소로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축구 그리고 스포츠에는 그 팀 혹은 선수가 가진 순수한 운동 능력과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무력화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도 존재합니다. 축구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경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 그게 바로 축구 그리고 스포츠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 아닐까요?